그날 밤 북태평양에는 구조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떠났고 일본이 떠났고 유럽도 떠났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 없음. 그런데 단 한 나라의 구조팀만 바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수 명령을 거부했고 폭풍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명을 살려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돌아왔는데 그날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사람이 왜 침묵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구조작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다에 남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택의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제 아버지는 상선 선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대양을 오간 베테랑 선원이었죠. 2019년 3월 아버지는 해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북태평양에서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구조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체온증과 경미한 팔수만 있었다고 했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서 48시간을 버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뭔가를 계속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빠, 그날 밤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저는 놀랐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왜요? 다들 철수했다면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게 아버지가 그날 밤에 대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물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밤에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며 깨지도 않았습니다. 배에 대한 공포증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다 뉴스를 봤습니다. 선원 동료들과 연락도 주고받았습니다. 단지 그날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해상 사고 기사들이었습니다. 영어 기사, 프랑스어 기사, 독일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글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글 기사에는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 읽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보였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는 구조대원이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 아버지가 영어로 메모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았다. 다른 모두가 떠났지만 그들은 남았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작전에 여러 나라가 참여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출동했습니다. 유럽 구조팀이 출동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다른 모두가 떠났다고 쓴 걸까요? 저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후 첫 번째 달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감자 수프를 끓였습니다. 애플파이를 구웠습니다. 아버지는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웃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느긋했습니다. 10분, 15분 늦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분 전에 항상 도착했습니다. 병원 예약에도 일찍 갔습니다. 친구와의 저녁 약속에도 일찍 갔습니다. 슈퍼마켓 픽업 시간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약속 장소에 너무 일찍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달 일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항만 자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재택근무였습니다. 사고 전에는 마감을 여유롭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감 일주일 전에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보고서를 2번 검토했습니다. 3번 검토했습니다. 실수가 없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게 맞는 거야. 책임. 아버지가 자주 쓰기 시작한 단어였습니다. 네 번째 달 새벽에 일어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어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못 읽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배 사진이 보였습니다. 구조대원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5번째 달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작은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국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다른 나라 국기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국기였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현관에 한국 국기가 왜 걸려 있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그냥이요? 무슨 의미인데요? 의미 없어. 그냥 걸었어.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직접 주문해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6번째 달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뉴스를 자주 봤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써서 한국 신문을 읽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막으로 봤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가진 걸까?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달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버지가 한국에 집착하는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해상사고를 검색했습니다. 국제구조작전을 검색했습니다. 생존자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2019년 3월 북태평양 해상 사고를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사고 당일 보도였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화물선 침몰, 23명의 선원 실종, 여러 나라의 구조작전 참여.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3페이지쯤 넘어가자 다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해양 전문지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제구조작전의 그늘 왜 대부분의 팀이 철수했는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고 다음 날 기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풍속이 시속 80km를 넘었습니다. 파고는 7m에 달했습니다. 시야는 50m 이하였습니다. 통신도 불안정했습니다. 오후 6시 미국 해안경비대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기상 조건이 구조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후 7시 일본 해상보안청도 철수했습니다. 자국 구조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8시 유럽연합구조팀도 현장을 떠났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후 9시 현장에는 한 팀만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수구조팀이었다. 저는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팀만 남았다고요?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본부는 현장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은 거부했다. 생존 가능성이 0%가 아닌 이상 철수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한국팀은 연료 부족 경고를 받았다. 그들은 탐색 범위를 좁히는 대신 구조작전을 계속했다. 새벽 2시 국제해양구조조정본부는 한국팀에 최종 철수 권고를 했다. 한국팀은 응답하지 않았다. 새벽 4시 17분 한국팀은 첫 번째 생존자를 발견했다. 숨을 멈췄습니다. 기사 하단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헬리콥터 조명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입은 대원이 밧줄에 매달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대원에게 매달린 채 끌어올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부터 오전 8시까지 한국팀은 총 6명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모두 저체온증과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른 17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작전 후 한국팀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끝까지 찾을 것이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거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기사가 그날 밤 이야기였습니다. 한국팀이 홀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한국팀만 계속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글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글 렌즈로 번역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기는 없다. 한국 구조팀의 48시간. 기사 안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구조대원의 말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다른 팀들이 철수한 건 이해합니다. 그들도 안전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어요. 끝까지 책임지기로. 아버지가 자주 쓰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책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왜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지, 왜 한국 국기를 걸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뭔가를 배운 겁니다. 한국 팀에게서 배운 겁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한국 팀이 올 거라는 걸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는데.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 눈을 봤거든. 포기하지 않을 눈이었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2019년 3월 신문을 찾았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옛날 신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일주일 동안의 보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보도는 모든 신문이 비슷했습니다. 국제 공조 구조 작전, 여러 나라 협력, 신속한 대응 같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부터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해안경비대 악천후로 인한 현명한 철수 결정. 일본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 대원 안전 최우선 원칙 준수. 유럽 언론은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구조팀의 무모한 결정 행운이 실력을 대신했다. 프랑스의 한 해양 안전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이 성공한 건 다행이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표준 안전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만약 구조대원에게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독일 해양구조협회 대표는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조작전은 영웅주의가 아니다. 과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국 팀의 행동은 칭찬받을 게 아니라 검토되어야 한다. 기사를 읽으며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구했는데 왜 비난받아야 하죠? 하지만 한국 신문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한국 언론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6명 구조, 17명 실종. 구조대원들 미안하다 눈물. 현장 지휘관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 구조팀 귀국 공항에서 조용히 해산. 한 한국 기자가 쓴 칼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라 불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바다에 사람이 있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게 전부라고. 당시 구조작전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국제해양구조조정기구에서 발행한 문서였습니다. 보고서는 객관적이었습니다. 시간별 상황, 각국 팀의 대응, 기상 조건, 구조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특이한 섹션이 있었습니다. 특별사항 구조 절차 검토.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해양경찰 특수구조팀은 국제표준 철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기상 조건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잔류했다. 이는 표준 절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6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 기구는 이번 사례를 향후 구조 매뉴얼 개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라고요. 규칙을 어겼지만 사람을 살렸으니 나중에 규칙을 바꿀 때 생각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구조된 다른 5명의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필리핀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1명, 베트남 선원 1명, 독일 선원 1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필리핀 선원 중 1명이 답장했습니다. 이름은 카를로스였습니다. 당신도 그날 구조됐나요? 네, 저도 그 배에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요. 그날 밤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길어질 거예요. 카를로스는 전화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카를로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침몰했을 때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엄청났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몇 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번요. 가까이 오는 것 같다가 멀어졌습니다. 또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카를로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들이 포기했다는 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흐려졌다 깨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잡았습니다. 계속 뭔가를 말했어요. 아마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한 것 같아요. 헬리콥터로 올라갔을 때 다른 구조대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나라 구조팀은 어디 있냐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줬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들만 남아 있었다는 걸. 카를로스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들도 위험했는데 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들도 아닌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구했냐고. 그리고 아마 같은 대답을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그게 우리 일이니까. 카를로스와의 통화 후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니까. 그렇게 간단한 대답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생존자들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독일 선원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선원 노조 웹사이트에서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클라우스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베테랑 선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로버트 밀러의 아들이군요. 당신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카를로스와 달리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2번 죽을 뻔했네.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침몰할 때. 파도에 휩쓸려 물속 깊이 잠겼어.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지. 2번째는 바다에서 표류할 때. 저체온증이 왔어.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네. 그런데 3번째 순간이 있었어. 3번째요? 한국 구조대원이 나를 끌어올릴 때. 헬리콥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밖을 봤네. 풍속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 시속 90km 넘었어. 파고는 8m. 헬리콥터가 흔들리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구조작전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야. 나도 30년 넘게 바다에서 일했지만 그런 날씨에 구조를 시도하는 건 본 적이 없어. 클라우스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했어. 왜인지 알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몰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남의 나라 선원을 구하나? 훈장 받으려고? 언론에 나오려고? 하지만 헬리콥터 안에서 그들을 봤어. 지친 얼굴이었어. 떨고 있었지. 그들도 무서웠던 거야. 그런데도 다시 밖으로 나가더군. 다른 생존자를 찾으러. 나는 한 대원에게 물었어. 영어로. 왜 이러냐고. 너희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그 대원이 나를 봤어. 그리고 말했지. 바다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다였어. 긴 설명도 철학적인 이야기도 없었어. 그냥 바다에 사람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야. 클라우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생각했어. 책임이 뭔지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 책임은 법적인 거야. 계약서, 매뉴얼, 규정. 그걸 지키면 책임을 다한 거지.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은 달랐어. 바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이었던 거야. 규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게 나를 살렸어. 규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책임감이. 통화가 끝난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왜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왜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지, 왜 책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배운 겁니다. 진짜 책임이 뭔지 배운 겁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카를로스랑 클라우스랑 통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봤어요? 그날 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날 이야기를 안 하세요? 창피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서. 왜요? 어떻게 설명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전혀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목숨 걸고 날 구했다는 걸. 그것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선원이야.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야. 그런 내가 왜 그런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빠가 사람이니까 구한 거죠.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게 더 무거워.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서 구해준 거니까. 그래서 한국 국기를 건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그 국기를 보면서 기억해. 책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람들처럼요? 그 사람들처럼.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넌 이제 알았니? 왜 내가 바뀌었는지? 네. 그럼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바다에서의 48시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나는 갑판에 있었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소리가 들렸지. 그게 끝이었어. 선장이 대피 명령을 내렸어.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지.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 3월 북태평양은 영하야.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나는 표류하기 시작했어. 파도가 계속 덮쳤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물을 마시고 기침하고 또 물을 마셨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 구조가 온 거야. 나는 팔을 흔들었어. 소리쳤지. 하지만 헬리콥터는 지나갔어. 왜요? 못 본 거예요? 아니. 날씨 때문이었어. 풍속이 너무 강해서 호버링을 할 수 없었던 거지. 몇 번이나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어. 그러다 완전히 사라졌어. 소리가 안 들리더군. 그때 알았어. 그들이 포기했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 이해했거든. 그들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결정이었어. 나는 죽을 준비를 했어. 가족들 얼굴을 떠올렸지. 내 어머니 너.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어. 의식이 흐려졌어. 추위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 그게 마지막 단계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어. 헬리콥터야.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 내 바로 위에서 호버링 하더군. 조명이 나를 비췄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지. 그리고 누군가 내려왔어. 밧줄에 매달려서. 폭풍 속에서. 그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나한테 헤엄쳐 왔지. 주황색 헬멧을 쓰고 있었어.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이 확고했어. 흔들림이 없었어. 그 사람이 나를 잡았어.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 못 알아들었지만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어. 올라가는 동안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봤어. 20대 중반쯤 돼 보였어. 내 아들뻘이야. 그 젊은 친구가 목숨을 걸고 날 구하고 있었어. 왜? 나는 그 친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헬리콥터 안에 다른 생존자들이 있었어. 카를로스, 클라우스, 다른 사람들. 모두 담요에 쌓여 있었지. 구조대원들이 나를 돌봤어.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줬어. 나는 한 대원에게 물었어. 영어로. 다른 나라 팀은 어디 있어요? 그 대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 우리뿐입니다. 왜 아직 여기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 대원이 웃었어. 지친 미소였지. 그리고 말했어. 바다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육지로 향할 때 나는 창밖을 봤어.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 파도가 산처럼 높았지. 그런데 헬리콥터 안대원들은 서로 말하고 있었어. 한국어로.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만 톤을 들어보니 알았어. 다음 생존자를 찾는 얘기였어.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나는 그때 깨달았어.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규정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냥 살아남은 걸로 충분한가?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린 인생인데 대충 살 수는 없었어.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 약속을 지키고 일을 제대로 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그리고 한국 국기를 건 건 매일 아침 그 국기를 보면서 기억해.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까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적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럼 이제 해야죠. 어떻게? 찾아가요. 한국에. 아버지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 네. 같이 가요. 그 사람들 만나서 제대로 감사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 특수구조팀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 본부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그냥. 떨리네. 해양경찰청 본부는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중년의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통역관이었습니다. 밀러 씨, 어서 오세요. 구조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방 안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해양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밀러 씨, 오랜만입니다. 통역관이 번역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네. 제가 밀러 씨를 구조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서 있다가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당황한 듯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앉았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소개됐습니다. 모두 그날 밤 구조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왜 남으셨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철수했는데. 김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왔습니다. 기상 조건이 너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바다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규정대로라면 철수해야 맞았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한 대원이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떠나면 저 사람들은 누가 구합니까? 김준호가 다른 대원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남기로요. 끝까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대원이에요. 위험하다고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죠. 옆에 앉아있던 젊은 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파도가 헬리콥터를 집어삼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바다에 떠 있는 분들은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 생각하니까 내려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선원입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까? 김준호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밀러 씨, 바다에서는 국적이 없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없어요. 바다에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유로요.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해양경찰이 되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른 17명, 못 구한 분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지금도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조금 더 넓게 수색했으면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날 바다는 정말 가혹했어요. 그래도 6명을 구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영웅입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구조대원이에요. 영웅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평범한 일을 합니다. 다만 끝까지 할 뿐이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존경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편지였습니다. 제가 못다 한 말을 적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통역관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밀러의 아버지입니다. 2019년 3월 여러분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임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규정을 따랐다는 것을.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규정을요. 저는 여러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감사합니다. 제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편지가 끝났을 때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일어나 아버지와 악수했습니다. 밀러 씨,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해양경찰청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알았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지역 구조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경험 많은 선원으로서 바다 안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센터에 가서 젊은 선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돈도 안 받고 하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팀이 나를 살렸어. 나는 그 빚을 갚는 중이야.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걸 배워야 해. 그게 진짜 갚는 거야. 두 번째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김준호 대원에게 직접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통역 없이. 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60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버트,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싶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왜요? 인생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제 눈을 봤습니다. 김준호 대원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야. 내 일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저는 구조대원이 될 수 없어요. 구조대원이 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 나도 하고 있잖아. 그날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전공을 바꿨습니다. 해양공학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왜요? 바다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선박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명 장비를 연구합니다. 더 나은 통신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정확한 기상 예측 시스템을 만듭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2019년 3월 북태평양. 폭풍 속에서 한국 구조팀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안전교육을 합니다. 이제 한국어도 제법 잘합니다. 가끔 김준호 대원과 화상통화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으로 갔습니다. 해양경찰청도 들렀습니다. 김준호 대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팀장이 됐더군요. 아버지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도 알았니? 강한 나라가 뭔지. 뭐예요? 가장 먼저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늦게 떠나는 나라야. 한국처럼요? 한국처럼.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표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을 찾으러 가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한국 구조팀에게서 배운 겁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 사람들처럼 끝까지.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훈장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바다에는 국적도 언어도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는 가장 먼저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늦게까지 남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말없이 책임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